메이데이! 메이데이!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구조 바란다. 들리나? 들리면 대답해. 대답하란 말이야. 설이나, 미안해. 나 여기까지인가봐. 사랑해. 한편 작전 지휘관 막사에서는 무전 소식이 들렸는데 강도혁 지휘관님 어떻게 할까요? 한민호 요원이 적들 포위망에 갇힌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다. 한민호 요원 구출은 포기한다. 지휘관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저희의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명 때문에 여러 대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 지휘관님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시오. 무전기에선 절규하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강도혁은 꿈쩍하지 않았다. 이건 1급 비밀로 하고 작전 중 총상을 입고 죽은 걸로 위장시켜. 다들 철수한다. 절대 외부로 누설하면 안 된다. 명심해. 이때 한설이는 적진 건물 옥상에서 무전기를 잡고 소리쳤다. 강도혁! 응답해! 왜 응답 안 해? 민호가 위험하다고! 제발 응답해! 민호 씨 살려줘 제발! 부탁해 제발! 총알이 난무하는 전장에서 한설이는 앉아 무전기를 잡고 한없이 울고 있었다. 민호 씨, 들려요? 들리면 제발 살아 돌아와요. 제발. 나 당신 아이를 가졌단 말이에요. 제발 죽지 말아요. 그녀의 마지막 임무는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났다. 그 임무가 있고 15년 후 아침 6시 반 경기도 외곽 작은 도시의 차고지에서 낡은 마을버스 한 대가 시동을 켭니다. 운전석에 앉은 한설이는 41살 짧게 자른 머리와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인 여성이죠. 겉보기엔 평범한 마을버스 기사 같지만 핸들을 잡은 손목에 희미하게 남은 상처 자국들이 그녀의 과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설이는 매일 같은 노선을 운행하지만 특별히 신경 쓰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내 중심가를 지나 고급 주택가로 향하는 길목이었죠. 이곳은 이 지역을 주름잡는 조폭 조직의 회장 강도혁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설이는 일부러 그 구간에서 속도를 늦추며 창밖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기사님, 오늘도 안전운전 부탁드려요. 단골 승객인 김할머니가 앞자리에 앉으며 인사를 건넵니다. 설이는 백미러로 할머니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죠. 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도로 위의 검은 외제차들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차고지로 돌아온 설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경자, 66살의 정비소 사장이었죠. 경자는 이 차고지에서 오랫동안 일해왔고 새로운 여기사 설인을 유독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운행은 어땠어요? 경자가 물었을 때 설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별일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자의 눈빛은 뭔가 다른 것을 읽고 있는 듯 했습니다. 설인이 버스에서 내려 정비 점검을 받는 동안 라디오에서는 지역 뉴스가 흘러나왔죠. 최근 이 지역 폭력 조직과 관련된 의혹들이 연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차고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설이는 뉴스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도 꺼지지 않은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미국 특수부대에서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연인, 그리고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배신자에 대한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설이는 평소보다 일찍 운행을 마치고 고급 주택가 근처를 걸었습니다. 멀리서 검은 벤츠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는 것이 보였죠. 차창이 살짝 내려가며 한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강도혁이었습니다. 설이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지 않는 척했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스쳤습니다. 강도혁은 창문을 완전히 내리고 설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 여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는 중얼거리며 차를 천천히 몰고 지나갔죠. 설인 역시 그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에 새겼습니다. 바로 자신이 찾던 그 사람, 연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배신자였으니까요. 그날 밤 설이는 작은 원룸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기다려, 민호야. 이제 시작이야. 설이는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설인의 일상은 겉보기에 변함없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운행하면서 강도역 조직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죠. 조직원들이 자주 이용하는 술집, 그들의 아지트로 추정되는 건물들, 그리고 회장 강도역이 드나드는 고급 클럽까지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3시, 평소보다 승객이 적은 버스 안에서 설이는 시내 중심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정류장에서 4명의 남자가 올라탔죠. 설이는 백미러로 그들을 확인하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앞장서서 올라온 남자는 조진수, 강도역 조직의 행동대장이었거든요. 조진수는 33살로 목과 팔에 용 문신이 새겨진 전형적인 조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부하 3명과 함께 버스 맨 뒤쪽에 앉더니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어요. 야, 이 동네 버스 기사가 여자네. 요즘 여자들 참 용감해졌다. 다른 승객들이 불편해하는 것도 개의치 않고 계속 시끄럽게 굴었죠. 설이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조진수는 점점 더 도발적으로 나왔어요. 기사 아줌마, 우리 말 안 들려? 나이 좀 되어 보이는데 귀가 먹었나? 그의 부하들이 낄낄거리며 웃었고 다른 승객들은 눈치를 보며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안전을 위해서 자리에 앉아 계세요. 설인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진수는 이 말을 듣자 오히려 화가 났죠. 뭐, 아줌마가 나한테 지시해? 이 동네에서 내가 누군지 모르나 봐. 그는 벌떡 일어나서 앞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야, 아줌마. 나 조진수야. 강도역 회장님 밑에서 일하는 조진수라고. 그는 설인의 바로 뒤에 서서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이 동네 버스들은 다 우리가 관리하는 건데 아줌마가 뭘 믿고 이렇게 나와? 설인은 여전히 앞을 보며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조진수가 참을성을 잃고 설인의 어깨를 거칠게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말하는데 대답을.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설인이 움직였죠. 번개처럼 빠른 동작으로 조진수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습니다. 으악! 조진수가 비명을 지르며 몸이 비틀렸어요. 설이는 한 손으로는 핸들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조진수의 팔을 등 뒤로 꺾으며 그를 버스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모든 일이 3초도 안 되는 시간에 일어났죠. 승객들은 너무 놀라서 말도 못하고 있었고 조진수의 부하들은 상황 파악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부하 중 하나가 달려들려 했지만 설이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조진수를 바닥에 눌러놓은 채로 발을 뻗어 달려오는 부하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그 부하는 버스 좌석에 머리를 박으며 쓰러졌죠. 두 번째 부하가 뒤에서 설인을 붙잡으려 했지만 설인은 몸을 돌리며 그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으허! 부하는 숨을 못 쉬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세 번째 부하는 설인의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을 보고는 더 이상 덤비지 못했습니다. 너희들 지금 당장 내 버스에서 내려. 설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조진수는 팔을 움켜쥐고 일어나며 설인을 노려봤어요.
이거 그냥 안 넘어간다. 너 누군지 알아봐야겠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설인이 말하자 조진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기억해둬, 아줌마. 이 일 반드시 회장님께 보고할 거야. 그는 부하들과 함께 다음 정류장에서 서둘러 내렸습니다. 버스 안이 조용해지자 남은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기사님 대단하네. 어떻게 저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지? 그중 한 승객이 몰래 휴대폰으로 마지막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조폭들이 쫄딱 쫓겨나가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었죠. 그날 저녁 그 영상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마을버스 여기사 실화냐? 제목으로 올라왔습니다. 댓글들이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완전 영화 같은데? 저 조폭들 맞지? 진짜 혼자서 다 제압했네. 하지만 영상이 퍼지기 시작하자마자 강도역 조직의 대응도 빨랐습니다. 조직원들이 영상을 올린 사람을 찾아내 전화를 걸었죠. 야, 너 그 영상 당장 삭제해. 안 그러면 내 집까지 찾아간다. 협박 전화를 받은 사람은 무서워서 영상을 삭제했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영상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후였어요. 그날 밤 강도역의 사무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조진수는 팔에 깁스를 한 채 회장 앞에 서 있었죠. 회장님, 그 여자 보통이 아닙니다. 움직임이 완전히 전문가 같았어요. 마치 군 특수부대 출신 같은. 강도역은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흥미롭네. 그 여자 신상 알아봐. 조진수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설이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버스 운행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죠. 강도역에게 더 가까이 접근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목표로 하는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과거 작전에서 연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었어요. 수요일 오전 설이는 평소보다 일찍 운행을 마치고 강도역이 자주 출입하는 고급 클럽 근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동선을 파악하던 중 완벽한 기회가 찾아왔죠. 강도역의 검은 벤츠가 클럽 앞 주차장에 들어서는 것을 본 설이는 재빨리 자신의 낡은 경차를 그 옆에 주차했습니다. 설이는 의도적으로 백미러를 조정하는 척하며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 바람에 문이 강도역의 벤츠 옆면에 살짝 부딪혔어요. 설인이 깜짝 놀란 척하며 급히 내렸습니다. 벤츠에서 내린 강도역은 자신의 차를 살펴보며 미간을 찌푸렸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설인이 당황한 듯 연신 사과했습니다. 강도역은 설인을 한번 훑어보더니 의외로 차분하게 반응했어요. 괜찮습니다. 큰 상처는 아니네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설인을 어디서 본 것 같다는 표정이었죠. 어디서 많이 본 눈빛인데. 제가 보상해 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설인이 명함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명함에는 한설인 마을버스 기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강도역은 명함을 받아보며 설인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마을버스 기사라고요? 혹시 최근에 우리 조직원들과 있었던 일이? 설인은 모르는 척하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그냥 평범한 버스 기사예요. 강도역은 잠시 생각하더니 웃음을 지었죠. 아, 그럼 그 사람이 아니군요. 실례했습니다. 그런데 운전 조심하세요. 이런 실수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날 이후 설이는 더욱 신중하게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강도역의 일정을 파악하고 그의 주변 인물들을 관찰했죠.
특히 그의 운전기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김철호라는 이름의 50대 남성으로 도박빚이 많아 늘 돈에 쪼들리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일주일 후 설인의 기회가 왔습니다. 김철호가 도박장에서 큰 빚을 지고 야반도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강도혁은 갑자기 운전기사를 잃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설인은 이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완벽한 타이밍을 잡을 수 있었죠. 설인은 강도혁이 자주 가는 고급 식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도혁이 택시를 타고 나오는 것을 본 순간 설인이 다가갔어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차 긁은 한설인입니다. 강도혁은 설인을 알아보고 고개를 끄덕였죠. 아, 그때 그분이시군요. 무슨 일이세요? 강도혁이 물었습니다. 설인은 마치 우연을 가장하며 말했어요. 혹시 운전기사가 필요하시지 않나요? 제가 마을버스 말고 개인 운전도 할 수 있거든요. 지난번 일 때문에 죄송한 마음도 있고. 강도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관심을 보였습니다. 운전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강도혁이 물었죠. 설인은 준비해둔 대답을 했습니다. 15년째 운전하고 있고 사고 한 번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 마을버스 일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서 부업을 찾고 있었어요. 강도혁은 설인의 진실한 표정을 보며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제 일은 좀 특수해서 늦은 시간이나 먼 곳까지 가야 할 때도 많은데 괜찮겠어요? 강도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설인은 단호하게 대답했죠.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런 일에 익숙해요. 강도혁은 설인의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럼 내일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급여는 마을버스보다 훨씬 좋을 겁니다. 강도혁이 제안했습니다. 설인은 기뻐하는 척하며 감사 인사를 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복수의 첫 번째 단계가 성공했다는 만족감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설인은 작은 원룸에서 강도혁에 대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의 일정, 자주 가는 장소,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과거 미국에서의 작전 기록까지. 이제 내 바로 옆에 있어, 강도혁. 설인은 연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설인은 강도혁의 저택 앞에 섰습니다. 웅장한 대문과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들이 눈에 띄었어요. 경비원이 설인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한설인 씨 맞죠?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설인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였죠. 강도혁이 집에서 나오며 설인에게 차 열쇠를 건넸습니다. 오늘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참, 제 일은 비밀이 많으니까 보고 들은 것들은 절대 외부에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설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당연히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기록하고 분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첫 운행을 시작하며 설인은 백미러로 강도혁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찾던 바로 그 사람, 연인을 배신하고 죽음으로 몰고 간 그 남자와 한 차 안에 있는 거였죠. 복수의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설인이 강도혁의 운전기사로 일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그의 곁에서 그의 일정과 만나는 사람들을 관찰하며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죠. 강도혁은 겉으로는 정상적인 사업가처럼 보였지만 설인은 그가 뒤에서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인에게는 또 다른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17살 아들 도윤이었어요. 도윤은 요즘 학교 생활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것에 대한 콤플렉스와 또래들과의 갈등으로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설이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아들을 챙기려 노력했지만 도윤은 점점 더 폐쇄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설인이 강도역을 태우고 시내를 운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설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도윤의 담임 선생님이었죠. 죄송하지만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 받겠습니다. 설인이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도윤 어머님이시죠? 도윤이가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경찰서에 와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말에 설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강도역은 백미러로 설인의 표정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설인이 전화를 끊고 강도역에게 말했죠. 회장님, 죄송하지만 급한 일이 생겨서 아들이 경찰서에. 강도역은 의외로 이해심을 보였습니다. 그럼 저는 택시 타고 갈 테니까 어서 가보세요. 아이 일이 우선이죠. 설이는 감사 인사를 하고 급히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도윤이 멍든 얼굴로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도윤아, 괜찮아? 설인이 다가가자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늦게 와? 도윤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섞여 있었죠. 경찰관이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아드님이 학교에서 다른 학생 3명과 주먹 다짐을 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지만 상대방 부모들이 합의를 원한다고 하네요. 설이는 한숨을 쉬며 도윤을 바라봤어요. 왜 싸웠어? 도윤은 대답하지 않고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후 설인과 도윤은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도윤아, 엄마한테 말해봐. 무슨 일이야? 설인이 부드럽게 물었죠. 도윤은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애들이 아빠 없는 애라고 놀렸어. 그리고 엄마가 요즘 이상한 일 한다고. 이상한 일이라니? 설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도윤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엄마 요즘 밤에 자꾸 전화 받고 늦게 들어오고 애들이 엄마가 이상한 남자랑 만난다고 소문냈어. 그래서 화가 나서 싸웠어. 설이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복수 계획이 아들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때 설인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강도역이었죠. 한설인 씨, 아드님 괜찮으세요? 설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다행히 큰 일은 아니었습니다. 강도역의 목소리에는 묘한 관심이 섞여 있었어요. 아드님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한도윤입니다. 설인이 대답하자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도역은 한도윤이라는 이름을 들으며 뭔가 떠오르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한도윤, 한설인.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름의 성이 같다는 것은 당연했지만 뭔가 더 깊은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전화를 끊은 강도역은 즉시 조진수를 불렀습니다. 진수야, 한설인이라는 여자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봐. 특히 과거 경력이나 가족관계 말이야. 조진수는 여전히 설인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었거든요. 네, 회장님. 저도 그 여자가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차고지에서는 최 경자가 혼자 정비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설인이 들어왔어요. 경자 사장님, 안녕하세요. 설인이 인사하자 경자는 작업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요즘 마을버스 일은 안 하시나요? 개인 운전 일이 더 좋으신가 봐요. 설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경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사장님 혹시 과거에 군대 일하신 적 있으세요? 경자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죠? 설인은 경자의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경자는 작업대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군번줄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이거 당신 거 아니에요? 경자가 군번줄을 서린에게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서린은 깜짝 놀라며 그것을 바라봤죠. 그것은 분명 자신의 연인이 차고 있던 군번줄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이걸? 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당신이 찾고 있는 그 사람, 정말 사고로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때 그 작전에서 일어난 일들, 당신이 아는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서린은 경자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도 그때 작전에 있었던 거예요? 서린이 물었습니다.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정보 분석 담당이었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말할 수 없었어요. 너무 위험했거든요. 경자의 말에 서린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날 밤 서린은 집에서 도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를 위해 시작한 일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아들은 상처받고 있고 과거의 진실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우리 아빠는 정말 어떤 사람이었어? 서린은 대답하지 못하고 도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강도혁은 한서린에 대한 의심이 커질수록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한도윤이라는 이름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그 이름, 그리고 서린의 날카로운 눈빛이 자신에게 무언가 익숙한 기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의심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죠. 목요일 저녁 강도혁은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레이먼 박, 과거 미국에서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동료였어요. 레이먼 나야. 도혁이다. 전화 너머에서 레이먼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혁? 갑자기 웬일이야? 몇 년 만이냐? 레이먼, 너한테 부탁이 있어. 10년 전 그 작전. 기록 영상 있지? 강도혁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레이먼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왜 갑자기 그걸? 그 일은 묻어뒀어야 했어, 도혁아. 하지만 강도혁은 포기하지 않았죠. 내가 정말 필요해서 그래. 꼭 봐야겠어. 레이먼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승낙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이거 마지막이야. 이 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 이틀 후 레이먼이 작은 USB 하나를 강도혁에게 전달했어요. 이 안에 그때 작전 영상이 다 들어있어. 하지만 보고 나서 후회하지 마. 그날 밤 강도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혼자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영상 속에는 10년 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비밀 작전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영상 속에서 젊은 강도혁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특수부대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는 한 여성 요원도 있었죠. 영상이 진행되면서 강도혁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때 작전에서 자신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생생하게 기억났거든요. 특히 한 남성 요원이 적의 포위망에 갇혔을 때 자신이 구조 요청을 무시하고 철수 명령을 내린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놈들아, 왜 응답 안 해? 민호가 위험하다고. 영상 속에서 한 여성 요원이 무전기에 대고 절규하고 있었어요.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강도혁은 깨달았습니다. 바로 지금 자신의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한서린의 목소리였던 거죠. 그리고 포위망에 갇힌 그 남성 요원의 이름은 민호, 한민호였습니다.
강도혁은 충격에 빠졌어요. 한서린이 바로 그때 그 여성 요원이었고 한민호는 그녀의 연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한민호를 의도적으로 버린 채 철수했던 거죠. 영상에서는 한민호가 마지막 순간까지 동료들을 부르며 싸우다가 결국 쓰러지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럼 서린이는 복수하러 온 거야? 강도혁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서린이 자신에게 접근한 이유, 그 날카로운 눈빛의 정체, 그리고 아들의 이름까지. 한도윤은 한민호의 아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음 날 서린은 평상시처럼 강도혁을 태우고 시내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도혁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백미러로 보이는 그의 표정이 어딘지 경계심으로 가득했거든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강도혁이 짧게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경직감이 있었습니다. 서린은 뭔가 상황이 변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날 오후 서린이 강도혁의 사무실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조진수가 부하 2명과 함께 다가왔죠. 한서린 씨, 회장님이 잠깐 사무실로 오라고 하시네요. 조진수의 말투에는 평소와 다른 차가움이 있었습니다. 서린은 위험을 감지했지만 자연스럽게 따라갔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강도혁이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10년 전 작전 영상이 일시정지되어 있었죠. 앉으세요, 서린 씨. 강도혁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서린은 상황을 파악하고 긴장했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강도혁은 천천히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영상 속 여성이 당신 같은데요? 한서린 하사관. 서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제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저예요. 강도혁은 비웃음을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럼 한민호는? 제 연인이었습니다. 당신이 죽게 만든. 서린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억눌렸던 분노가 배어 있었죠. 복수하러 온 거군요. 강도혁이 말하자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어요. 진수야, 처리해. 조진수와 부하들이 서린에게 다가서려는 순간 서린이 재빨리 움직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상대가 많았고 결국 제압당하고 말았습니다. 서린은 조직의 창고로 끌려갔습니다. 손목이 묶인 채 의자에 앉혀진 그녀 앞에 강도혁이 서 있었어요. 서린 씨, 아니 한서린 하사관. 당신이 원하는 게 복수라면 이해해요. 하지만 그때 일은 작전이었어요. 개인 감정을 끼워 넣을 수 없었죠. 작전이라고? 서린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민호는 당신을 믿고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구조 신호를 기다렸고요. 하지만 당신은 그를 버렸죠. 강도혁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그래, 인정해요.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에요. 서린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제발, 도윤이한테만은 손대지 마세요.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예요. 강도혁은 서린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을 그냥 보낼 수는 없어요. 창고에 갇힌 서린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목을 묶은 밧줄이 점점 더 깊게 파고들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어요. 마침내 강도혁과 진실 게임이 시작된 것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윤이었죠. 서린은 창고 구석에서 감시하고 있는 조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제발 한 통화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들한테
조직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회장님 명령이에요. 하지만 서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최경자 사장님께 전해줄 것만 있어요. 몇 시간 후 조진수가 창고에 들어왔습니다. 한설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해봐. 설이는 조진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 호주머니에 있는 열쇠와 USB, 그리고 목에 걸린 군번줄을 최경자 사장님께 전해주세요. 차고지에 계실 거예요. 왜 그런 걸 전해줘야 하는데? 조진수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설이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제 아들 도윤이가 알아야 할 진실이 들어있어요. 그 아이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거든요. 조진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설인의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한편 도윤은 학교에서 돌아와 집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 되어도 설인이 오지 않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으로 여러 번 전화를 걸어봤지만 계속 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엄마 어디 간 거지? 도윤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이 문을 열어보니 최경자가 서 있었습니다. 도윤아, 안녕. 나 차고지 경자 사장이야. 내 엄마 친구. 경자의 표정은 심각했고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어디 있어요? 왜 안 들어와요? 경자는 도윤을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윤아, 내 엄마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어. 하지만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서 왔어. 경자는 설인이 맡긴 군번줄과 USB를 꺼내며 도윤에게 보여줬죠. 이게 뭐예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경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내 엄마의 군번줄이야. 내 엄마는 과거에 특수부대에서 일했었어. 그리고 이 USB에는 내 아버지에 대한 진실이 들어있어.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요? 엄마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고만 했는데 경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했어요. 맞아. 내 아버지는 한민호라는 분이셨어. 내 엄마와 함께 특수부대에서 작전을 수행하다가 배신당해서 돌아가셨어. 경자는 노트북을 꺼내 USB를 꽂았습니다. 도윤아, 이걸 보면 충격받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알 권리가 있어. 화면에 나타난 영상을 보며 도윤은 점점 더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젊은 설인이 군복을 입고 작전에 참여하는 모습, 그리고 한민호와 함께 웃고 있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예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아버지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었어. 내 엄마를 무척 사랑했고, 하지만 영상이 계속 진행되면서 비극적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작전 중 한민호가 적의 포위망에 갇히게 되고 구조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구조 요청을 무시하고 철수 명령을 내리는 사람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예요? 도윤이 물었을 때 경자는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도혁이라는 사람이야. 그때 작전 지휘관이었어. 내 아버지를 구할 수 있었는데 구하지 않았어. 경자의 말에 도윤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엄마가 지금 위험한 이유가 내 엄마가 그 사람한테 복수하려고 했거든. 하지만 들켰어. 도윤은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 어머니의 절규하는 소리, 그리고 모든 것을 외면한 강도혁의 모습까지. 엄마가 이 모든 걸 혼자 견뎌왔구나. 도윤은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경자는 도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로했습니다. 도윤아, 내 엄마는 정말 강한 사람이야.
하지만 지금은 우리 도움이 필요해. 경자는 설인이 어디에 갇혀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과거 정보 분석관 출신답게 강도역 조직의 은신처들을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엄마를 구할 수 있어요? 도윤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경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야. 하지만 위험할 거야. 내가 정말 할 수 있겠어? 도윤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날 밤 도윤은 아버지의 사진을 처음으로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USB에 들어있던 한민호의 사진들을 보며 자신과 닮은 부분들을 발견했어요. 아버지, 저도 엄마만큼 용감해질 수 있을까요? 도윤은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경자는 도윤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줬습니다. 내일 새벽에 움직일 거야. 내 엄마가 갇혀 있는 곳을 알아냈거든. 도윤은 긴장되면서도 결의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마침내 자신도 어머니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도윤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에 대한 걱정, 그리고 강도역에 대한 분노까지. 엄마, 기다려요.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새벽 4시,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경자와 도윤은 차고지에서 만나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경자는 과거 정보 분석관 시절의 경험을 살려 강도역 조직의 창고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뒀습니다. 도윤아, 무서우면 언제든 말해. 아직 늦지 않았어. 하지만 도윤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를 꼭 구해야 해요. 그는 어젯밤 내내 아버지의 영상을 보며 다짐을 굳혔거든요. 경자는 도윤에게 간단한 무전기를 건네주며 설명했어요. 이걸로 계속 연락할 거야. 내 신호에 따라 움직여. 한편 창고에서는 설인이 밤새 탈출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감시하는 조직원이 졸고 있는 틈을 타서 몸을 움직여보며 밧줄의 약한 부분을 찾고 있었어요. 특수부대 출신답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꼭 돌아갈게. 새벽 5시 경자와 도윤이 창고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경자는 망원경으로 주변을 정찰하며 상황을 파악했어요. 경비원이 2명, 입구에 1명, 뒤쪽에 1명 있어. 그리고 창고 안에도 최소 2명은 더 있을 거야. 도윤은 긴장한 채로 들었습니다. 내가 뒤쪽 경비원을 처리할 테니까 너는 정확히 5분 후에 앞쪽에서 소란을 피워. 그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올 거야. 경자의 계획은 단순하지만 효과적이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경자는 조용히 창고 뒤편으로 이동했습니다. 뒤쪽 경비를 서던 조직원은 담배를 피우며 한눈을 팔고 있었어요. 경자는 과거 훈련받은 기술로 조용히 접근해서 그를 기절시켰습니다. 하나 완료. 경자가 무전기로 속삭였죠. 정확히 5분 후 도윤이 창고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불이야. 불났어. 그리고 근처에 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차서 소음을 냈어요. 앞쪽 경비원이 당황하며 상황을 확인하러 나왔고 창고 안에서도 2명의 조직원이 뛰어나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경자가 창고 뒤편 창문을 통해 침입했습니다. 창고 안에는 설인 혼자만 남아 있었어요. 설인 씨, 경자가 급히 다가가서 밧줄을 풀어줬습니다. 경자 사장님? 어떻게? 설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도윤이가 모든 걸 알았어요.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경자의 말에 설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서리는 창고에서 나오며 결심을 굳혔어요. 이제 강도역과 끝을 내야 해요. 밖에서 도윤이 서린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엄마. 서린은 아들을 꽉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어요. 도윤아,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말 못한 게 너무 많았구나. 도윤도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다 알았어요. 아버지 얘기도. 하지만 감상에 빠져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곧 조직원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추격해 올 테니까요. 경자가 재촉했어요. 일단 여기서 벗어나야 해요. 차는 저쪽에 대워뒀어요. 세 사람은 급히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안전한 곳에 도착한 후 서리는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강도역과 직접 대면해야 해요. 도망만 다닐 수는 없어요. 경자는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너무 위험해요. 혼자 가면 안 돼요. 하지만 서린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서린은 집에서 오랫동안 간직해온 낡은 군복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마지막으로 입었던 그 군복을 다시 입으며 그녀는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갔어요. 오늘 밤 모든 걸 끝낼 거예요. 도윤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같이 갈래요. 하지만 서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도윤아. 너는 여기 있어야 해. 경자 사장님과 함께. 도윤은 아쉬워했지만 어머니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서리는 강도역의 저택 담장 너머로 침입했습니다. 검은 군복을 입고 얼굴을 가린 채 마치 과거 특수작전을 수행하던 때처럼 움직였어요. 저택 곳곳에 배치된 경비원들을 하나씩 조용히 제압하며 회장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첫 번째 경비원은 목을 조여 기절시켰고 두 번째는 압박점을 눌러 무력화시켰어요. 세 번째 경비원은 서린을 발견하고 소리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린의 빠른 공격에 쓰러졌거든요. 마치 10년 전의 실력이 고스란히 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서린은 강도역의 개인 사무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강도역이 책상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그는 서린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올 줄 알았어요. 강도역이 차분하게 말했죠. 서린은 강도역의 책상 위에 USB를 던지고 목에서 군번줄을 풀어 그 옆에 놓았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강도역은 USB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래봐야 이미 지난 일인데요. 지난 일이라고요? 서린의 목소리에는 10년 동안 쌓인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당신을 끝까지 믿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구조 신호를 기다렸고요. 하지만 당신은 강도역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서린은 강도역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도윤이는 절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을 거예요. 그 아이에게 진짜 아버지는 한민호니까요. 강도역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제서야 모든 진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강도역의 사무실에서 서린과 강도역이 마주 선 채 침묵이 흘렀습니다. 책상 위에 USB와 군번줄이 10년 전의 진실을 증명하고 있었죠. 강도역은 오랫동안 숨겨왔던 죄책감이 터져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린 씨, 아니 한서린 하사관. 그때 일을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계속 살아왔잖아요. 떳떳하게. 서린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예전처럼 분노에 떨리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당신을 동료라고 믿었는데 당신은 그를 버렸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강도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맞아요. 저는 겁쟁이였어요. 작전이 실패할까봐, 더 많은 피해가 생길까봐 두려워서 민호를 포기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죠. 하지만 그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지금에야 깨달았어요. 서리는 강도혁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복수도 이제 그만두겠어요. 도윤이가 있으니까요. 그 아이에게는 평범한 엄마가 되어주고 싶어요. 강도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때 사무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 사이렌 소리와 함께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강도혁은 창밖을 내다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조직 내부에서 배신자가 나온 모양이네요. 이미 끝났어요. 실제로 조진수가 강도혁을 배신하고 경찰의 조직의 모든 범죄 증거를 넘겨준 상태였습니다. 오랫동안 강도혁의 폭압적인 지시에 불만을 품고 있던 조진수는 설인 사건을 계기로 결심을 굳혔던 거죠. 회장님, 이제 정말 끝입니다. 설이는 창문 쪽으로 이동하며 강도혁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강도혁 씨. 당신도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에요. 그녀는 창문을 통해 조용히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경찰들이 사무실 문을 부수고 들어왔을 때 강도혁은 혼자 앉아 USB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3개월 후 강도혁은 재판을 받으며 모든 죄를 인정했습니다. 조직 활동은 물론이고 과거 작전에서의 직무유기까지 모두 자백했죠. 그는 법정에서 한민호 중사와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결국 그는 15년형을 선고받고 해외 도피를 시도하다가 공항에서 체포되었어요. 한편 설이는 다시 마을버스 기사로 돌아왔습니다. 아침 7시 익숙한 차고지에서 버스 시동을 거는